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울산의 뉴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전하는 본격 시사 토크 프로그램 시사본부유입니다. 자, 오늘 전운수 변호사, 김상욱 변호사 그리고 예재산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76%의 사람들은 회초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어른들의 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70%의 사람들은 교육의 도구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5개국에 있는 10살에서 12살 아동들의 목소리입니다. 어른은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폭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잠시 후 이와 관련해서 아동학대 문제를 기획 취재했습니다. 자, 시사본부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괴로우니까 직장인이다. 이 말에 좀 공감이 된다는 자체가 좀 씁쓸한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그 이야기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네. 고용부는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했는데요. 법이 시행된 지 2달째 되던 지난 9월 15일 현재 울산시에서는 총 2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법이 마련됐으니까 뭐 이런 신고들도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신고를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 겁니까? 네. 예. 그 신고를 하면 사용자는 즉시 사건을 조사해서 피해 직원의 근무지를 변경해 주거나 유급 휴가를 보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예, 사실 가해자 입장에서는요, 그건 뭐 폭력 아니었어, 괴롭힘 아니었어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농담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괴롭힘이라는 게 어떻게 좀 명시돼 있고 제시된 게 있습니까? 네, 예. 그 2017년도에 이루어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조사 응답 대상자 1,500명 중에 73.7%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사실상 근데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다 뭐 직장 가시면 힘들고 괴로울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사실 이런 개념을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공론화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간다 그런 생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어 아나운서님께서도 이제 영어 잘하시죠? 잘 못합니다. 잘 못하십니까? 예, 잘 못합니다. 그럼 영어 잘하는 후배가 들어왔을 때 영어 배우고 예. 싶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 배우고 회사에서 싶죠. 예. 야, 날 영어 좀 가르쳐라. 예,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해당될 것 네, 같은데요. 노동부에서는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예. 그러면 반대로 이런 건 어떨까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면 한 예. 2주 정도 휴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동료한테 내일을 좀 해라. 예.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내일까지 좀 더 해라. 결혼을 하니까 또 예. 다른 사람이 해야 되긴 노동부에서도 하는데. 그거는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예. 업무와 취업 규칙이나 아니면 근로계약상에 예정되어 있는 업무와 연관된 일을 시켰는지 아니면 그걸 넘쳐서 시켰는지 그런 걸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아닌 것 이렇게 구별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회사의 뭐 상사나 선배가 계속 술자리를 만들려고 강요하거나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고 또 반면에 뭐 직장 내 같이 일하는 동료라도 서로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야, 너 애인 생겼다면서 야, 잘해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될 수도 있지만은 예. 일반적으로 그냥 서로 인간관계 안에서 일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뭐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도 또 도가 넘쳐서 너무 은밀한 부분까지 싫은데 물어 들어가면 그거는 성희롱까지 해당할 수도 있고 또 직장 내 예.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마음만 있다면 이런 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죠. 도망자의 최후, 영화 제목 같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지난 3월 7일 40대 남성이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추돌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문제는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망치다가 또다시 사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들여다보면 음주도 있고 도주도 있습니다. 어떤 죄가 적용됩니까? 네. 그 시청자분들도 이게 술을 마셨는데 앞에 음주 단속 경찰관이 있다. 이런 마음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 드실 것 같습니까? 일단 도망가고 싶겠죠. 근데 절대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네. 도망가시면 잘 되면 강한 처벌이고 잘못되면 그 다음날 뭐 추격전 하면서 그 다음날 뉴스 영상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살려고 도망가는 게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잘못됐지만 어쩔 수 없다 하고 음주 단속에 응하셔야 됩니다. 예. 이 건 같은 경우도 술을 마시고 음주 앞에 이제 음주 단속 경찰이 있었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에 관한 죄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술을 만취해서 마신 것보다 더 죄질을 나쁘게 평가받습니다. 예. 이분은 여기에 더해서 이 무면허 상태에 이런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사사고까지 사람을 다치게까지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음주를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그 죄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아니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윤창호 법이라고 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이 됐잖아요. 네, 윤창호 씨 사망을 계기로 두 번에 걸쳐서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1차 법 개정이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령 개정이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 형량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는데요. 지금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정도로 많이 형량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건 도로교통법 법 개정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 자체를 더 강화시킨 거였습니다. 예. 예전에는 흔히 뭐 맥주 2잔까지는 또 소주 2잔까지는 측정이 안 된다, 괜찮다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네. 강화된 법에 따르면 0.03부터 걸립니다. 이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바로 걸립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삼진아웃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난 6월부터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가 됐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봅니다. 벌거벗은 도둑. 예, 이건 또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번 경우는 옷을 벗어야 하는 남성 탈의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48살의 한 남성이 탈의실 사물함을 파손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이거는 뭐 사우나 이용할 때 대부분의 소지품을 그 사물함, 그 안에 넣어놓는 거를 알고 한 범죄군요. 네. 예. 그 올해 3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그 사우나 이용객 소유의 현금 23만 원과 신용카드를 포함한 62만 원 상당의 지갑을 훔치는 등 그 울산과 부산 등지의 사우나에서 18차례에 걸쳐서 총 1,100여만 원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고 예. 아까 말했던 듯이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저도 이제 시사본부 진행하면서 변호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드는 생각인데 좀 그래도 다소 높은 형량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노범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는 노력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선은 피해자가 다수입니다. 피해 횟수가 많은 점을 등 고려해서 아마 이러한 좀 높은 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키워드로 만나봤습니다. 이상 이런 뉴스 처음이었습니다. 동거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자기는 조사 대상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부를 했고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의무신고제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사들이 조금 선뜻하기에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7살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 한번 아동학대 심각성을 느끼게 했는데요. 자, 예 PD, 참 보고 싶지 않은데 한 사건이 잊혀질만 하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오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이라 상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예, 울산의 아동학대는 지금 어떤 실태입니까?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년 9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요. 올해도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460건을 넘어섰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1000건 가까이 신고가 되고 있는데 신고되지 않은 아동학대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들이 스스로 피해를 당했을 때 스스로 항상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안타까운 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일도 더러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이 목숨을 잃은 아이가 13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네. 많은 수입니다. 다루게 될 내용 역시 사안이 좀 심각한데요. 7살 여자아이의 사망 사건인데 지난달이었습니다. 네, 워낙 안타까웠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또 7살 여자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통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예방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13일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 7살 여자아이 A양이 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이미 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섭다. 배도 좀 포화가 있고 입에서 피가 슬쩍 나오고 하니까 담당 의사는 아동 학대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동거녀는 아이들끼리 다투다가 생긴 멍자국이라며 학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민청원이 진행됐고 아이의 1차 부검 결과는 고열로 인한 쇼크사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부검에서 다른 게 안 나와요. 직접적인 그런 사인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가 숨진 일주일 뒤 아버지와 동거녀가 밀양의 한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아이의 죽음을 둘러싼 비극의 실체를 알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시간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암투병 중이던 남매의 엄마는 경북 청도의 친정을 찾았고 함께 온 아이들은 그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매의 밝은 모습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애들이 없잖아.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우리가 이 하무수 보잖아. 오면은 반갑다고 뛰어온다니까. 저들이 먼저 뛰어가고 안 키운다니까. 그 딸내미가. 투병 끝에 엄마가 죽고 나서도 남매는 외할머니 손에 길러졌습니다. 그러던 올해 1월 남매의 아버지는 아이들을 울산으로 데려옵니다. 울산엔 아버지의 동거녀와 동거녀의 어머니, 동거녀의 자녀 3명이 이미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청도에 있는 외할머니는 이때부터 남매의 소식도 듣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부터는 만나지도 못했고 연락도 안 되고 힘들게 만나다가 보면 이제 멍들어있는 자국도 있고 설마 했던 흔적들. 하지만 9살 오빠 B군에 대한 아버지의 학대 의심 신고가 4월에 접수됩니다. 오빠가 이제 신고가 되고 이제 같이 있는 이제 동생도 의심스러워서 저희들이 동생을 만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 의심 정황이 없었고 주변인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동생은 우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매 모두 학대를 부정하고 있던 상황.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가정 내 상황을 살피려 했지만 이내 벽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동거녀랑은 법적 관계가 아닙니다. 법적 관계도 아닌데 이 가정을 관리한다고 이 동거녀의 집에 살고 있는 그분들을 보겠다고 그 동거녀 집에 강제로 저희가 무단을 침입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경찰도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나를 그 조사를 할 것 같으면 나는 얘들을 이 집에서 쫓아내겠다. 나는 얘들을 그냥 도와주고 있는 사람인데 결국 학대 정황으로 염려를 받던 오빠가 아니라 A양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A양이 다니던 유치원에서 학대를 의심하긴 했는데 의심으로 그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할 가정이라는 울타리. 하지만 아동학대는 그 울타리 속에서 은밀히 이루어집니다. 아이의 죽음도 비극이지만 한 아이가 죽고 나서야 아이가 겪은 고통을 알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비극일 것입니다. 7살 여자아이는 지난 8월 13일 새벽 3시 40분 이미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 응급실에 들어왔고 의료진이 몸에 난 멍자국을 발견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는데요. 친아버지와 친오빠는 물론 동거녀 가족까지 총 8명이 살고 있던 상황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이기 때문에 좀 더 안타까운데 실제로 이렇게 가족에 의한 학대, 폭력이 많죠? 네, 예.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런 그 아동학대 사망 사고의 76.9%가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친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43% 정도고요. 신모에 의해서도 약 3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를 지키고 또 돌봐야 할 친부모,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은 아동 학대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 좀 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동들은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또 두려움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자기가 이 학대를 받던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신고한 아동들의 82% 정도가 다시 자기가 학대를 받았던 그 가정 환경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10년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친부모가 가해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오래도록 가장 충격적인 아동학대로 기억하는 게 성민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저도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그 3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울산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17일 울산 북구 어린이집에서 어린집에 다니던 당시 2살밖에 되지 않은 이성민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해서 복막염으로 배가 심하게 부푼 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예. 그 당시 부검의와 소아과 전문의가 이르기를 소장 파열 후에 2, 3일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해서 전 국민들을 눈물젓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 죽은 아이의 형이 이 원장 부부가 이 죽은 아이를 양쪽 팔을 잡고 발로 차는 것을 봤다라고 예.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린 아이의 진술이기 때문에 증거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취지로 해서 법정에서도 많이 반영은 되지 않았고요. 사실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응징할 수 있어야지 이제 다음 이런 현상들을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좀 너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그 현장을 목격했다고 형이 말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전에도 봤다고 성민이 형이 말했다면 과연 받아들여졌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 원장 부부 말고 다른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그 상처를 미리 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아무래도 아동들은 자신의 받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어하거나 얘기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 주변에 아동 옆에 있는 사람들께서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그 아동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동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신고 의무자로 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교사나 아니면 의료인들 또는 시설 종사자 뭐 이런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다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 의무자들이 이 아동 학대 정황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자에게는 과태료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어린아이들을 결국 지켜줄 수 있는 건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고 의무자가 있음에도 왜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서연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몸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고 발로 걷어차 허벅지 뼈가 부러지고 갈비뼈 중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계속된 계모의 학대는 결국 어린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서연이 곁에 있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의심 신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교사가 신고한 거를 그 부모님들이 알게 되고 부모님들이 와서 항의를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막 사건이 되게 되면 교사가 수업 외에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까지 너무 이렇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소풍 가방까지 싸놓고도 가지 못한 아이. 사람들은 그런 서연이를 하늘로 소풍 간 아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쩌면 서연이는 소풍을 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이를 치료했던 의사가 학대의 흔적을 발견했을 수도 있었고 울산에 오기 전 포항에서 서연이를 상담했던 상담사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울지 말고 눈치 보지 하지만 말고. 누구도 결말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이제 그 조사 그리고 학대 행위 의심자 주변인 등을 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동이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응급 조치라는 이제 아동을 72시간에 강제 분리 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서연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가시지 않았고 아동 학대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너를 지켜주지는 못했지만 다른 아이들은 꼭 지켜줄게. 결국 2013년 12월 일명 서연이법이 통과됩니다. 우리 딸은 그 사건을 계기로 또 아동학대 처벌법이 생기게 돼서 아동 보호에 관련된 그런 법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모두가 서연이가 마지막이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온갖 학대 끝에 철제봉으로 30분간 구타를 당해 숨진 울산 입양아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듬해 2015년엔 친부모가 30개월 여자아이를 걸레대와 손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가지고 애 죽은 소리 많이 나거든? 두 달 전부터 그렇게 애를 막 저기 학대하는 것 같더라. 올해 초엔 20대 아빠가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 2개월 된 아이가 깨서 울며 잠을 자지 않자 머리뼈가 골절될 만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그 귀속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또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경우도 좀 있거든요. 이번 7세 여아 사망 사건까지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자 지난달 울산시 의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의무자하고 또 아동 학대 대상자 그분들을 또 이제 교육을 하고 또 심리 치료도 하고 또한 또 아동 학대 보호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또 이런 홍보도 하고 피해자인 아동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에 의심만으로도 아동을 좀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해서 진술을 받는 그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은 그 속에서 스스로 나오기 힘듭니다. 부모가 가해자인 동시에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아이들이 혹시 학대받고 있는 건 아닌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서연이의 경우 지난 2010년엔 친아버지 계모와 함께 경북 포항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씻기다가 온몸에 상처와 멍투성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포항 아도보호 전문기관에 학대 사실을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신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왜 그 당시에는 그럼 부모와 격리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안 했던 겁니까? 네, 당시 해당 기관과 면담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격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로 판정이 났을 경우라도 격리 여부를 결정하려면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위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과연 아동을 격리할 만큼 위험한 수준인가의 문제이고요. 예. 또 하나는 학대 가해자의 의지입니다. 당시에 계모 박모 씨가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격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격리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 아까 병원 이야기하셨는데 평소에 그 뭐 학대 흔적들, 상처들 이런 것도 많았는데 그걸 놓친 게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예. 계모 박 씨가 이걸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서 아이가 목욕하다 욕조에 빠졌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구조대가 시신 상태를 보고 경찰을 불렀던 것입니다. 예. 계모와 함께 사는 동안 서연이는 수십 번의 병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박상, 두개골 내 손상, 대퇴골 골절, 피부 감염, 그리고 이도 화상, 치아 맹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한 아이에게 있을 수는 없는 그런 병원 진료 기록으로 보입니다. 병원에서조차 상세불명의 원인이라 판단을 했음에도 학대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시사본부유를 보고 계시는 병원 관계자, 교사분들 혹시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신데도 주저하고 있으시다면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아버지와 계모에 대한 처벌은 좀 어떻게 됐습니까? 가해자인 계모에게는 1심에서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서 15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예. 다만 항소심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서 징역 18년에 처했는데요. 이는 그 폭행으로 인한 또는 상해로 인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살인죄로 처벌받게 한 최초의 판결로서 굉장히 고무적인 판결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친부인 이 씨는 친딸이 박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지속적으로 학대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하지 않고 이를 방임한 혐의로 추가적으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징역 3년요. 그 아까 저희가 이런 뉴스 처음이지에서 사물함 뜯어서 물건 훔친 사람도 2년 6개월인가 나왔는데 3년 너무 낮은 형량이다라는
마음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는 낮은 형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친부는 오히려 사실 오인과 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검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부당하다고 하여서 항소해서 쌍방 항소된 상태로 진행되었는데요. 예. 결국 재판부는 그 원심을 파기하고 그 검사의 손을 들어서 징역 4년을 그 선고를 내렸습니다. 네. 이 당시에 재판부는 아동이 친부와 함께 보낸 시간이 행복했다는 그런 일기장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언급하면서 정서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피해자가 계모의 학대 행위에서 유일한 버팀목으로 있었던 그 버팀목이 친부임에도 이를 방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적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네. 최근 일어난 7살 여자의 사망 사건의 경우에 혼자 남게 된 친오빠의 어떤 조치, 보호 조치도 시급한 것 같은데요. 8월 13일 새벽에 여동생을 잃었고 이어서 친아버지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이라서 이 친오빠의 경우에는 모든 가족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가족들에 의한 아동 학대는 없겠지만 이런 그동안의 상흔을 치료하거나 이런 심리적인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사건 오늘 접하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만약에 주변에 어른 단 한 명이라도 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줬더라면 아이의 생명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APT 취재 과정에서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 들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아동 학대는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이의 몸에 있는 상처도 발견할 수 있고요. 표정이나 말투, 대화에서 학대 정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학대 의심이 들 때에는 적극적인 신고를 하시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김상욱 변호사님 오늘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부모가 학대를 하는 경우에 보면 친모가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친부가 폭력 성향이나 음주가 심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웃들 많이 각박해져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웃 간에 서로 간에 좀 포용해주고 부모들도 같이 사회에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 가정 안에서 정말 보호의 울타리가 되지 않겠나 싶고 또 피치 못하게 가정 안에서 이런 아동학대가 벌어졌을 때 이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고 또 기댈 수 있는 그런 기관 정말 잘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시사본부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쁜 아이들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